일본의 굴레 앤드 정태식. 저자 테가트 머피는 국제정치경제 전문가인 미국인으로 15살에 처음 일본 땅에 발을 내디딘 이후로 40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해온 일본통이다. 일본의 굴레는 서양인인 테가트 머피가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로서 일본 사회에 낯설고 이질적이며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측면들을 치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까지 다양한 주제와 사회적 맥락을 포괄하며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머피는 일본어의 뉘앙스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인과 교류하며 그들의 정서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그는 일본 사회의 독특한 특성과 전통,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살펴보며 나라와 교토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전국시대의 혼란, 에도 시대 사회의 얼개, 쇄국 정책과 메이지 유신, 제2차 세계대전의 광기, 전후의 경제, 기적과 셀러리맨 문화, 1980년대 버블의 형성과 붕괴, 최근의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일본 사회에 대한 저자의 전방위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문화적, 사회적 이면에 대한 탐구가 특징적이다. 또한 머피는 일본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 일본인의 피해자의식,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머피는 일본 사회가 에도 시대 이전의 고립적이고 농업 중심적인 문화에서 출발하여 현대화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 종종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복잡한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의 리더십 스타일, 즉 신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접근을 비판한다. 또한 머피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외부 문화와 교류하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일본인의 정체성과 동양적 가치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테가트 머피 교수의 이번 책은 일본을 알고 싶어 하지만 외부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너무 많아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요긴한 책으로 보인다. 피식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 일본의 사회 현상 뒤에 어떤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는지를 이만큼 총체적이면서도 촘촘하게 엮어 설명해낸 책을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 P12 추천 서문 추진형 경제, 알아야 바꾼다 저자.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의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지식. What Everyone Need to Know 시리즈의 한 권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세상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유일한 분야는 문화였다. 일본 음식, 전통 예술, 현대 패션과 디자인, 하루키의 소설, 기괴한 영화와 만화 같은 것들 말이다. P15 다른 종류의 글쓰기, 그것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생각을 역사 및 문화와 결합시켜보는 작업이었다. 이 글을 쓰는 작업은 내가 15살 때 낡고 북적이는 한 해다. 공항에 내려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회색에 약동하는 도시의 풍경을 봤을 때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주제들을 정리하고 내 평생의 사유에 질서를 부여할 기회를 줄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P16. 나는 아버지가 죽은 병사가 갖고 있었을 인간다움의 증거와 씨름하는 흔적에 마음을 빼앗겼다. 거기 드러난 정서는 최고의 반전 시로 꼽히는 윌프레드 오원의 이상한 만남, 스트레인지 미팅의 정서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나는 그대가 죽인 적군이라오. 나는 그대를 이 어둠 속에서 알아보았소. 어제 나를 찔러 죽일 때에도 그대는 지금처럼 그렇게 얼굴을 찌푸렸기에. P21 들어가는 말 2014년 7월 도쿄 해시태그 윌프레드 오원 해시태그 이상한 만남.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본이라는 것은 순전히 창작의 산물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고 일본인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오스카 와일드의 냉소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레트너의 사설이 그렇듯 서양에서는 여전히들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일본을 창작하고 있다. P18 해외의 작가들은 수세기에 걸쳐 무엇이 그토록 일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글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 작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라프 카디오원, 커트, 싱어, 이안 부르마, 도널드 리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본인의 태도를 지목했다. P32 서문 해시태그 오스카 와일드, 해시태그 일본인, 일부 굴레의 기원, 일장에도 시대 이전의 일본. 일본의 천황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습 군주제다. P49 천황은 신토의 대제사장으로서 황실의 직계 선조로 여겨지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대어신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를 2세 신궁에서 집전했다. P50 천황제도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일본의 실권은 후지와라 가문에 독점되어 있었는데 이 귀족 가문은 정략 결혼을 통해 황실을 조종했다. PPO 1152 후지와라 가문은 794년 수자원이 풍부하고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정착했다. 이곳을 평안한 수도라는 뜻의 헤이안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글자 그대로 수도라는 뜻의 교토로 이름이 바뀌었다. 동북쪽에는 히에이 산이 있어 교토의 산면을 막아주었다. 산에는 엘야쿠사 연력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련의 사찰을 지어 일본 불교 절정기의 도다이사의 역할을 대신했다. 1571년 오다 노부나가 직전 신장 가 엔야큐사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면서 불교 승려들의 정치적 힘을 영구히 없애버리게 된다. P54 후지와라 가문과 헤이안쿄의 설립. 오늘날 일본 생활의 모든 부분에 녹아있는 정교한 취향과 세련됨은 헤이안 궁정의 극도로 귀족적인 미학의 그 뿌리가 있다. 헤이안의 문학은 마쿠라 노소시와 겐지 이야기가 있다. 여성에 의해 쓰였다는 점에서 세계사에서도 독특한 존재다. P56 헤이안 시대의 유산 여성에 의해 쓰인 문학 마쿠라 노소시는 생생한 필치로 그 당시의 일상에 대한 인상과 메모를 담은 수필로 인간의 약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현대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겐지 이야기의 작가 무라스키 시키부는 주요 등장인물의 내면과 그 변화 과정을 묘사했다. 세계 최초의 소설로 불린다. P59 마쿠라 노소시와 겐지 이야기. 헤이안 말기에 나중에 사무라이라고 불리게 되는 무사들은 국가를 점점 심각한 내전 상태로 내몰았다. 그 절정은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 사이의 겐페이 전쟁이었다. 이 서사시적 전쟁은 영국의 장미전쟁에 비견할 만한 것으로 그 결과 최초로 무인 정권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없이 많은 연극, 그림, 서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기요무라를 중심으로 다이라, 가문의 흥망을 그린 작품인 헤이케 이야기는 겐지 이야기와 함께 일본 문학이 초석으로 여겨진다. 겐지 이야기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11세기 버전 같은 것이라면 헤이케 이야기는 일리아드나 롤랑의 노래와 같이 대담함과 용맹, 우정, 배신, 비극으로 가득 찬 전쟁 대서사시를 닮았다. P62 헤이안 질서의 붕괴와 봉건주의의 등장. 정의 대장군이라는 호칭에 등장하는 야마니는 에미시족.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에 나오는 왕자 아시타카가 에미시족이다. 또는 나중에는 아이누족이라고 알려진 오호츠크의 근처의 부족들과 동족 관계에 있는 원주민들이었다. P66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전국을 제패한 후 천황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하는 대신 표면적으로 천황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제2의 조정을 가마쿠라에 만들었다. 요리토모가 1199년에 죽었을 때 실권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부인인 마사코와 그녀의 집안인 호조 가문으로 넘어가 세습되는 섭정체제를 이루게 된다. 사실 호조 마사코는 1225년 죽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스렸고 아마쇼군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요리토모를 시작으로 자행되었던 무수한 살인과 처형과 배신으로 인해 미나모토 가문은 요리토모와 그 두 아들 이후로 대가 끊어졌다. 그 뒤에 가마쿠라 쇼군들은 모두 호조 가문이 후지와라 일족이나 황실의 왕자들 중에서 뽑아 앉힌 허수아비였다.
P67 쇼군, 해시태그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해시태그 가마쿠라 막부, 해시태그 쇼군, 해시태그 정의 대장군. 고다이고 천황은 호조 가문의 권력에 대항하며 1333년 동맹인 니타 요시사다 장군을 보내 가마쿠라를 치게 했다. 난공불락의 가마쿠라는 니타 요시시타의 맹렬한 공격에 함락되고 만다. 그렇게 일본 최초의 막부였던 가마쿠라 정권이 막을 내린다. 니타 요시사다는 고다이고 천황의 반기를 들고 북조를 옹립한 아시카가 타카오지에 의해 죽고 만다. 아시카가 타카오지는 두 번째 막부인 아시카가 막부를 세웠다. 막부의 조정을 세웠던 교토 지역의 이름을 따서 무로마치 막부라고도 한다. 1392년 고다이고 천황의 후계자인 남조의 천황이 북조의 천황에게 황권을 양위함으로써 남북조는 통일되고 일본의 통치는 그렇게 다시 한번 교토라는 하나의 수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PP 6970 몽골의 침략, 가마쿠라의 멸망, 아시카가 막부. 일본의 봉건제도는 천황에 의해 임명되던 지방 행정관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가마쿠라 막부가 슈고라는 무사들을 파견했던 데서 시작했다. 슈고 다이묘라고도 불렸던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며 각 지방의 작은 왕국에 가까운 번을 세웠다. P72 일본의 봉건주의 니치렌 1년 이라는 승려가 창시한 니치렌. 불교법화종은 상인과 하층 도시민들이 주된 신도였다. 젠 선불교는 신앙심보다는 구원과 득도라는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명상과 정신 수양을 강조했다. P76 봉건 시대의 문화와 종교. 마르코 폴로가 동쪽 먼 곳에는 온통 금으로 뒤덮인 땅인 지팡구가 있다고 썼던 덕에 14세기 유럽인들은 지팡구 CHIPANGU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팡구는 일본국의 당시 중국어 발음이었고 여기서 재팬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겨났다. P77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도착한 지 불과 30년 만에 서쪽 섬구슈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전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북쪽에서는 새로 성립된 센다이번의 다이묘인 다테 마사무네가 로마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P78 유럽인의 도레오다 노부나가 1534만 1582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7만 1598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3만 1616을 거쳐 일본은 재통일되었다. 오사카성의 함락으로 500년에 걸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를 세계 최대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쿠가와 막부라는 정권을 세웠다. P84 일본의 재통일. 이장 근대 국가로서의 일본의 탄생. 도쿠가와 막부의 공식 통치 이념은 주저하게 뿌리를 두고 있었다. P89 일본의 지도층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된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유럽의 종교전쟁이었다. 예수회와 도미니크회가 어떻게 이베리아 반도식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가깝게는 말레카와 마카오와 필리핀이 어떻게 식민지화되었는지 듣게 되었다. P91 일본의 기독교도들에게 가해진 지독한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이전, 로마 제국에서 행해졌던 기독교 박해에 비교할 만하다. 모든 외국인 선교사는 강제 출국되거나 사형당했다. 박해는 수만 명의 신도가 저항 끝에 나가스키 근처 시마바라 반도로 피란 가서 자리 잡았던 1637년에 절정을 맞았다. P93 도쿠가와 시대의 쇄국. 후다이 다이묘 보대대명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후손들은 에도, 오사카, 교토와 같은 큰 도시들로 연결되는 요충지 근처의 번을 하사받았다. 예전부터 주요 번의 다이묘지만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야 도쿠가와에게 굴복한 이들의 후손은 외부 영주라는 뜻의 도자마라고 불렸다. 센다이의 다테, 히로시마의 아시노, 사스마의 시마즈, 조슈, 의 모리 같은 가문이 그들이다. P95 1860년대 막부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외부번이었던 사스마번, 조슈번, 도사번 지금의 가고시마현, 야마구치현, 고치현의 다이묘 영주들이 아니라 그곳의 하층 사무라이들이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영주에게 조금이라도 불충을 보이면 할복 세푸쿠 하라키리를 명령받았다. 막부는 네덜란드가 가톨릭 세력을 추방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네덜란드 선박들이 시마바라 폭격에 참여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무역 독점권을 주었다. P96 질서와 안정에 대한 도쿠가와 막부의 집착. 참근교대 산킹고타이 제도로 에도는 대단한 도시가 되었다. 예인과 상인들이 도시 동쪽의 평지로 몰려들었던 반면 시타마치, 다이묘 저택들은 쇼군이 살던 에도성 근처의 언덕지대 아마노테에 몰려 있었다. P99 경제와 사회의 변화 아이러니하지만 가부키가 17세기 초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마치 현대의 스트릿 폴 댄스와 같은 존재였다. P104 가부키에서 여성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남자 배우인 온나가타 오야만 중에 유명한 배우들은 오늘날의 록스타나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가수 카스트라티의 버금가는 유명세를 누렸다. 그들의 유일한 라이벌은 풍류세계, 바로 유흥가를 지배하는 게이샤들이었다. P105 대중문화 1701년 막부의 고위관리 한 명이 히로시마 근처 작은 아코번의 젊은 다이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욕을 주었다. 젊은 다이묘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칼을 뽑아 관리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쇼군이 머무르는 에도성에서 칼을 뽑는 것은 사형죄였다. 다이묘는 할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들은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의 번은 다른 번으로 합병되었다. 이에 그의 가신 47명이 주군의 복수를 위해 비밀 결사를 맺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저택으로 쳐들어가 그의 목을 베었다. 그런 뒤 주군의 무덤으로 가서 관리의 머리를 무덤 앞에 바치고는 관아에 자수했다. 이 이야기는 단숨에 전국적인 신화가 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반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예술가와 작가들의 작품 소재가 되어 1748년 블라쿠와 가부키극 가나데온 주신구라가 탄생한다. P110 47명의 론인 이야기 1853년과 1854년 페리제독의 방문으로 시작된 서구 열강의 두 번째 출현은 도쿠가와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 P112하지만 일본 지배계층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1840년대와 1850년대의 아편전쟁과 뒤이은 중국 항구 도시들의 개항이었다. P115 페리제독의 흑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몰락 1868년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막부를 전복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의 여러 핵심적인 통치제도를 없애버렸다.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 다이묘의 재산을 몰수하고 신분을 폐지했으며 사무라이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도 없애버렸다. PP115,116 정치 질서 자체가 신성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일본에 특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P119 1868년의 혁명 1862년 사스마번 수도인 가고시마에서 영국인 상인이 살해되었다. 몇 달 뒤에는 조슈 해안의 포대가 혼슈와 규슈 사이의 시모노스키 해협에 있던 외국 선박들을 포격했다. 영국은 가고시마를 잿더미로 만들어 복수했고 이어 조슈의 포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P121 막부의 종말 3장 메이지 유신에서 미군 전기까지 이와사키 야타로 1834만 1885는 사카모토 료마를 배출한 도사번의 하급 사무라이 관료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와사키는 오사카와 나가스키에 있던 번 무역소의 경영권을 인수해 무역소의 이름을 미쓰비시라고 바꾸었다. 1875년 메이지 정부는 30척의 배를 운영 보조금과 함께 무상으로 미쓰비시에 넘겼다. 이와사키는 이 배들을 사이고 다카모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사용토록 했고 그 보상으로 더 많은 특권을 받았다. 그는 일본의 산업구조를 조직하는 데 있어 주요한 혁신을 도입했고 그 결과물은 오늘날에도 건재이고 유용하다. 이와사키는 기업그룹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은행과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자이바스 재벌라고 알려진 일본만의 독특한 산업조직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PP129,130 이와스키 야타로와 근대 일본 산업조직의 탄생 해시태그 이와스키 야타로
자유민권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은 일본이 낙후된 원인으로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 정치 시스템을 지목했다. 재무장관 마스카타 마사요시가 디플레이션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자 자유민권 운동은 사회의 하층부로 번져갔다. P133 자본의 축적과 입헌 정부라는 겉모습 1895년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중국이 일본에 지불한 막대한 양의 금은 막부 말기부터 일본을 괴롭히던 금 부족 문제를 마침내 해결해 주었다. 일본은 스스로의 식민지도 얻었다. 타이완과 타이완 서쪽 해안의 펑후 열도, 전략적 입지 도시였던 아서항 지금의 다롄, 대련을 포함한 한국 서북 쪽의 랴오둥 반도가 그것이다. P135-1895년의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10년 전 청일전쟁의 승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콘스탄티노플 멸망 이후 처음으로 비기독, 비서구 국가가 기독교 국가의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다. P137-1904만 1905년의 러일전쟁. 징병제와 공공의무교육은 농민들에게 근대 국가의 필수적인 정신, 자세를 주입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물론 이런 정신자세는 검소함, 끝없는 노동, 공동체적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농촌의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도 했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이런 농촌의 가치에 자신들의 전통이자 농민들에게는 생소하던 사무라이의 가치를 끼워 넣었다. P139 사무라이 가치는 에도 시대 박물관으로부터 꺼내져서 단지 근대화의 군대만이 아닌 군국주의 사회 전체에 필요한 가치로 재포장되었다. P140 국가 신토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며 국가가 영원한 진리의 체현이라는 사상을 주입하는 지극히 의도적인 정치적인 산물이었다. PP14만 2143 후쿠자와 유키치는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이자 과학과 교육과 대의정치와 자유언론에 이르기까지 계몽된 서양의 사상을 지치지 않고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었다. P145 미시마 유키오가 말년에 쓴 봄눈은 20세기 일본의 운명을 다룬 4부작 소설 중 1편이다. 2편 분만은 일부 엘리트들의 서양에 대한 요란한 환호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 반작용이란 민족적 정수, 국채, 천황의 개인 우상화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광기의 등장이다. P146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1850년 그의 추악하고도 매우 영향력 있던 음악 속의 유대주의라는 소논문에서 위대한 예술은 단일한 문화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만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론들이 왜 그리도 일본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도 자명하다. 일본은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의 대열에 합류한 것에 대해 득이양양하기는 했어도 속으로는 스스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게다가 일본 전통문화의 그토록 많은 부분을 부정한 것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거나 슬퍼할 수 없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다. P147 메이지 시절에 뿌리내린 근대 일본의 비극. 나스메 소세키의 1914년 걸작 마음에서 주인공이자 선생이라고만 나오는 노년의 남성은 어두운 과거를 끌어안고 산다. 수십 년 전 자살한 친한 벗의 죽음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평론가들은 소세키가 방금 막 내린 메이지 시대를 선생으로 표현하고 친한 벗과 그의 자살은 각각 전통적 일본과 일본의 생존을 위해 사라져야 했던 것들을 상징한다고 입 모아 얘기한다.